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판례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동영상과 다음 동영상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들과 관련하여 죄수의 문제, 그 가운데서도 불가벌적 수반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소개할 판결은 대법원이 2021년 7월 8일 선고한 2021도 2993 판결입니다. 불가벌적 수반행위라는 것은 이 교과서 이런 데를 보면 법조 경합의 한 경우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이것이 이제 실체적 경합이냐, 이 죄들이 실체적 경합이냐 아니면 그 법조 경합, 법조 경합 중에서도 그 불가불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냐, 이것 가지고 이제 쟁점이 됐기 때문에 불가벌적 수반행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경합이 뭔지, 즉 실체적 경합이 뭐고 법적 경합이 뭔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은 범죄들의 경합 관계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고, 그 이제 설명을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불가불적 수반행위와 그 경합의 문제가 이 판례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2021년 7월 8일 선고 2021도 2993 판결의 사실관계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N번방 사건 또는 박사방 사건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저도 뭐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뭐 하여튼 그런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뭐 완전 뭐 우리나라 사회가 뭐 이렇게 좀 난리가 난 그런 일이 있었죠. 오늘 소개할 판례도 그와 같은 종류의 그 사건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갑은 동그라미 1번 아동 청소년 피해자 AB에게 가슴, 성기, 자위사진 및 동영상 파일 162개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이게 이제 제작 부분이죠. 동그라미 2, 이를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 보관하였습니다. 이게 소지 부분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에 적용되는 법률은 법률이 이름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좀 길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줄여서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하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부분, 제작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제1항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세죠? 걸리면 무조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니까. 여기서 이제 아동 성착취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2020년 6월 2일 청소년 성보호법의 개정 전에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하던 것을 2020년 6월 2일 법 개정을 통해 그 명칭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바꾼 겁니다. 오늘 판례와 관련해서는 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뭐냐면 오늘 판례와 관련해서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이에 속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아동 청소년으로 분명히 보이는 사람이 등장해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걸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 그 지금부터는 원래 지금 현재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이 판례는 이제 법 개정 전에
관한 그 사건을 다룬 거였기 때문에 그 판례에서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그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용어에서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게 같은 말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교 등 성관계 등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등 성적인 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갑이 촬영하여 제작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겁니다. 범죄로 규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관계를 보게 되면 갑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AB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전송하도록 하였을 뿐 갑 자신이 찍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갑 자신이 찍진 않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에 해당할 수 있을까?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여기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AB가 자신의 가슴 성기의 모습과 자위를 하는 것을 직접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갑에게 전송하였고 갑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AB에게 시켰을 뿐 자신이 그런 촬영을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갑은 이 제작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 규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4조 간접정범 제1항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형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갑은 제작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인 AB를 시켜서 즉 교사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인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이라는 그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에 해당하므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간접정범이 성립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8년 1월 25일 선고 2017도 18443 판결은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행위, 성적인 행위입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한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아동 청소년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화상, 영상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간접정범의 형태로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간접정범의 형태로 이게 형법 제34조 1항이죠. 간접정범의 형태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의 동그라미 1부분 제작 부분 행위는 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가 성립합니다. 이제 이 성립한다는 게 판례상 명백한 거죠. 이제 동그라미 2부분 소지 부분을 보겠습니다.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개정 전에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했다고 했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한 자는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보셨죠? 갑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AB로 하여금 간접정범의 형태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사람이니 당연히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줄 알았다는 것이 인정되죠. 인정되고 또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 보관했으니 소지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이제 쟁점을 보겠어요. 검사는 갑에 대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제 동그라미 일부분 외에도, 요건 당연히 유죄고, 외에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동그라미 이 부분도 그 별도의 죄로 성립한다고 보아서 기소를 하였고, 이 사건을 재판한 항소심은 검사의 주장처럼 제작죄와 소지죄가 각각 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항소심은 이제 그 제작죄와 소지죄를 그 실체적 경합관계로 본 거죠. 그러자 갑의 변호인은 그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 동그라미 일부분이 성립하여 인정되면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그 소지죄 동그라미 이 부분은 제작죄 부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가 되지 않는다. 그 법조 경합이다. 한마디로 이 말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별도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동그라미 이 부분이 별도의 죄로 인정되어 실체적 그 제작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제작죄 부분에 흡수되어, 즉 법조 경합이 인정되어서 그 제작죄 부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가 되지 않는지가 오늘 소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의 쟁점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제 쟁점을 다루는 영역, 오늘 보여드린 이러한 쟁점을 다루는 영역을 죄수론이라고 합니다. 죄수, 이게 한자로 봐도 죄수죠. 죄수론이란 범죄가 몇 개냐 하는 것, 즉 범죄의 수가 몇 개냐, 범죄의 수를 다루는 이론입니다. 여기서 범죄의 수가 한 개, 범죄의 수가 하나면 이를 일죄, 한자 보시면 알겠죠. 일죄라고 하고, 두 개 이상이면, 두 개 이상인 여러 개인 경우를 수죄, 이게 수가 숫자 수이기도 하지만 여러 수라는 말도 되거든요. 두 개 이상 여러 개인 경우를 수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다루고 있는 이제 그 쟁점과 관련해서 검사와 항소심은 갑이 동그라미 1 아동 청소년 피해자 AB에게 가슴 성기 자위 사진 및 동영상 파일 162개를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동그라미 2 이를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동그라미 1 부분은 제작죄라는 하나의 죄가 되고, 동그라미 2 부분은 소지죄라는 또 하나의 죄가 되어 갑은 결국 두 개의 죄, 수죄, 두 개의 죄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이게 이제 검사와 항소심의 판단인 거죠. 이에 대해서 갑의 변호인은 갑이 뭐 두 개의 행위를 한 건 맞다. 하지만 동그라미 2 부분인 소지죄는 동그라미 1 부분인 제작죄에 흡수되므로 결국 동그라미 1 부분인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라는 한 개의 죄만 인정될 뿐, 그 일죄만 인정될 뿐 두 개의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검사와 항소심은 그 제작죄와 소지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래서 수죄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갑의 변호인은 이게 뭔 소리냐. 그것은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법조 경합 관계에 있어서 법조 경합 관계만 되므로 일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행위가 죄가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다른 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갑의 변호인의 주장은 처음 들었을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뭐 죄되는 행위를 했는데 죄가 안 된다. 뭐 이런 좀 개소리처럼 들리잖아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검사와 항소심은 실체적 경합이라 그러고 변호인은 법조 경합이라 그러고 이제 이런 그 경합 이야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변호인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들의 경합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범죄들의 경합 관계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합이라는 것을 한자로 이렇게 경합, 이렇게 적죠. 경합이라고 적는데 여기서 경자는 다툰다, 겨룬다는 뜻도 있지만 나란히라는 뜻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겨룬다. 이 겨룬다는 것은 그 의미가 대등하게 맞붙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등하게 맞붙는 거니까 나란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란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범죄자 갑이 A죄와 B죄를 지어서 기소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범죄의 효과는 형벌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의 효과, 결과는 형벌로 가는 거죠. 그 범죄의 효과는 형벌이니 갑을 재판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갑의 A죄와 B죄에 대해서 그 효과인 형벌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죄로 인정되면 형벌을 정부에서 선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을. 자, 그러면 갑을 재판하는 법원 입장에서 법원에서 A죄와 B죄에 대해서 A죄는 형 얼마, B죄에 대해서는 형 얼마 각각 이렇게 형벌을 정할까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법원은 갑의 A죄와 B죄를 선고를 할 때 갑의 A죄와 B죄를 나란히 모아서, 그러니까 나란히 모으는 거니까 경합이죠. 나란히 모아서 함께 형을 정해 선고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죄, 수죄에 대해 형을 정하는 재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합이 나오죠. 나란히 모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란히 모이는 관계냐, 이걸 이제 나란히 어떻게 모이는 관계냐, 이걸 따지는 게 경합 관계예요.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개의 범죄들이 유죄로 인정돼요. 유죄로 인정된 여러 개의 범죄들입니다. 무죄로 인정되면 빼줘야 되는 거니까. 여러 개의 범죄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정하기 위해 나란히 모이는 경합, 나란히 모일 합, 나란히 모이는 관계가 범죄들의 경합 관계입니다. 이해되시죠? 한자가. 이러한 경합 관계에는 교과서에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조 경합,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이 그것입니다. 지금 이제 갑의 변호인은, 오늘 사례에서 갑의 변호인은 법조 경합 주장하는 거고, 검사와 항소심은 이 세 번째 실체적 경합 주장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법조 경합,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이거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조 경합은 여러 죄, 여러 죄를 수죄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러 죄, 즉 수죄들의 경합 관계처럼, 나란히 모이는 관계처럼 보이지만 법조문상 여러 죄들이 모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경합 관계가 아닌 사이비 경합 관계로서 일제일 뿐인 관계입니다. 이게 법조 관계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법조 경합의 한 종류인 특별관계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시죠. 갑이 야간에 A의 집 문을 부수고 A의 집에 침입하여 A의 돈을 훔쳐 달아난 사건으로 이제 기소가 됐어요. 이제 재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여기서 갑이 몇 개의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 볼까요? 먼저 갑이 A의 집 문을 부수었으니 재물손괴죄를 지었고, 두 번째로 A의 집에 침입했으니 주거침입죄를 지었고, 마지막으로 A의 돈을 훔쳤으니 절도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 들죠? 언뜻 보아서는, 다시 말해서 언뜻 보아서는 갑에 대해서는 절도죄 외에도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도 갑에 대해 재판을 할 때 나란히 모아서 형을 정해야 할 범죄인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즉 절도죄와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가 모두 경합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나란히 모아서. 하지만 형법 제33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제1항. 이 특수절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종류예요. 제1항. 야간의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 이게 사람의 주거 등 그런 장소입니다.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즉 갑에 대해서는 형법 제331조 제1항 요 특수절도죄에 관한 그 조항만이 우선 적용되어서 특수절도죄 하나만이 성립할 뿐이고 그 외에 재물손괴죄, 그 A의 집문을 부순 거, 또 주거침입죄, A의 집에 침입한 것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 안에 뭐 다 들어있잖아요. 뭐 손괴하고 침입하고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따로 뭐 논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331조 제1항만 1항의 특수절도죄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형법 조문상 즉 재물손괴죄에 관한 336조라든가 중어침입죄에 관한 319조 제1항이라든가 같은 그 형법 조문상 마치 재물손괴죄에 관한 형법 제366조와 주거침입죄에 관한 형법 제319조 제1항이 1항도 적용되어 특수절도죄와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가 모두 나란히 모여서 함께 재판을 받는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보일 뿐. 그 사이비가 그렇잖아요. 비슷한데 아니다. 사이비. 그 사이비 종교란 게 종교처럼 보이지만 종교가 아닌 거잖아요. 사이비 종교란 게. 보일 뿐입니다. 이처럼 법조경합이란 법조문상, 여러 법조문상, 여러 죄의 경합, 그 수재의 경합 관계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전혀 경합하지 않고 하나의 죄, 즉 일죄만이 성립하는 사이비 경합 관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경합 관계의 두 번째 유형인 상상적 경합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다루고 있는 판례랑은 좀 무관한 건데 경합 관계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살펴보는 김에 같이 한번 보는 겁니다.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했을 때의 상상이란 상상력이라고 했을 때 그 상상인데 마음속으로 그려본다는 뜻입니다. 즉 머릿속에만 있을 뿐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이죠. 그 상상이 그런 말이잖아요. 자, 상상적 경합에 대해서는 형법 제40조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 관계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상상적 경합 관계는 법조 경합과는 달리 여러 개의 죄, 즉 수죄가 성립하여 나란히 모아서 함께 나란히 모여서 함께 재판을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범죄들이 경합하는 관계는 맞습니다.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니까요. 문제는 범죄의 효과가 형벌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 이렇게 여러 개의 죄를 나란히 모아봤자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벌 조항만 적용되기 때문에 경합관계에 있는 가벼운 죄들은 형벌의 범위를 정할 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들의 경합관계는 성립하는데 가장 무거운 죄만이 효과를 가질 뿐 나머지 가벼운 죄들은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은 판사의 머릿속에서만 여러 개의 범죄들이 인정되는 경합관계가 성립되고 실제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범위를 정할 때에는 정함에 있어서는 경합관계로 인해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갑이 술까지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한 개의 운전행위로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 즉 무면허 운전죄와 음주운전죄란 두 개의 죄에 각각 해당하는 것이니 두 죄, 무면허 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1987년 2월 24일 선고한 86도 2731 판결에서 명시를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갑의 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 2 제3항 제2에 의하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무면허 운전죄의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그 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죄와 무면허 운전죄라는 두 개의 죄를 나란히 모아서 재판받는 갑은 두 개의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인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음주운전죄와 무면허 운전죄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음주운전죄가 더 중한 죄니까 그런 거죠. 자, 이처럼 그렇다면 자, 갑을 재판하는 판사의 머릿속에는 음주운전죄와 무면허 운전죄라는 두 개의 죄가 경합관계에 있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죄만 효과를 가지게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은 범죄들의 경합관계는 성립되어 여러 개의 죄가 인정되긴 하지만 그 수죄예요. 여러 개의 죄가 인정되긴 하지만 선고를 해야 하는 판사에게 법이 허용하는 처벌의 범위라는 그 결과에 있어서는 가장 무거운 죄, 즉 한 개의 죄, 일죄처럼 처리되기 때문에 경합의 효과가 없는 경합관계인 것입니다. 효과 없는 경합관계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마지막으로 실체적 경합관계란 무엇일까요? 실체적 경합관계가 어찌 보면 범죄들의 진정한 경합관계입니다. 범죄들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것은 여러 개의 범죄들이 각각 별도로 인정되어 형벌을 정함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그 범죄들이 그 효과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효과를 가질까요? 형법 제38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첩벌례. 이때 경합범은 실체적 경합입니다. 경합범과 첩벌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는 다음 각 포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게 제2호예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에게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한 개의 죄가 징역 10년이고 그 A죄가 B죄가 징역 3년이다. 징역 7년이다. 그러면 하나가 A가 10년이고 그 B죄가 징역 7년이다. 이러면 원래는 17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장기의 2분의 1까지만 가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을 2분의 1까지 가면 15년이 되잖아요. 15년. 15년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17년 이렇게 딱 하면 좀 심하고. 근데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A죄가 10년이고 B죄가 3년인 경우가 있잖아요. 3년 이하의 징역. A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B죄가 3년 이하의 징역. 근데 이거를 2분의 1까지 가중하면 15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되고 요때는 그 장기를 합산한 형기 10 플러스 3 하면 13년이 되잖아요. 그 13년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이 경우는 13년이 되는 거예요. 요 조문이 좀 이해가 되시죠? 요게 대강. 요게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많이 원래 적용되는 사례예요, 이게 거의 뭐 실무상
38조 제1항 제2호 가지고 다 하는 거죠. 실체적 경합관계 형 정할 때에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 A의 집 옆집에 사는 갑이 A와 사이가 너무 나빠. A에게 앙심을 품고 그 A의 집에 침입하여, 이 동그라미 1이죠. 동그라미 2, A의 가보인 고려청자를 훔친 게 아니라 고려청자를 그 자리에 깨버리고 튀었어요. 이제 그 A의 집에 침입해서 고려청자 그 깨버리고 튀는 바람에 갑이 재판을 받게 됐다고 이제 해봅시다. 이 경우 갑은 동그라미 1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부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징역형은 똑같은데 벌금형에서 재물손괴가 좀 높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가장 중한 죄가 재물손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고를 해야 하는 판사는 어느 범위에서 갑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을까요? 그 처벌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앞서 본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것처럼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중 가장 무거운 죄인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정한 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그 2분의 1까지 이제 가중을 하면 3년 가중하면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그 700만 원 가중하면 그 105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판사가 징역형을 선택하면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서 처벌할 수 있는 거고, 벌금형을 선택하면 1050만 원 이하의 그 벌금의 범위에서 그 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범죄들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게 되면 각각 인정되는 여러 개의 죄에 대해 선고를 해야 하는 판사에게 법이 허용하고 있는 처벌의 범위라는 그 결과에 실제로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체적 경합관계는 단순히 머릿속에만 있는 상상적인 것이 아니라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체적인 경합관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번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범죄들의 경합관계란 유죄로 인정된 여러 개의 범죄들이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나란히 모여있는 관계, 경합관계입니다. 그런데 법조 경합은 경합이란 말만 붙어 있을 뿐 실무상, 법조문상 붙어 있을 뿐 법조문상 경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 개의 범죄, 수재가 아니고 한 개의 범죄, 일죄만이 인정되는 사이비 경합관계입니다. 그리고 상상적 경합은 여러 개의 범죄가 판사의 머릿속에서 인정되긴 하지만, 그래서 상상적인 거죠. 판사의 머릿속에서 인정되긴 하지만 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렇게 여러 개 모인 게 효과가 없고 가장 중한 죄의 처벌 범위로 처벌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경합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범죄, 즉 수재가 인정되고 처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앞서 본 것처럼 원칙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범죄, 즉 수재의 전형적인 경합관계입니다. 실체적 경합관계가 그 전형적인 경합관계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오늘 이제 하고 있는 다루고 있는 판례 사안에서 검사하고 항소심은 제작죄와 소지죄는 실체적 경합이니까 그 경합으로 다뤄야 된다는 거고, 그 갑의 변호인은 그게 뭔 실체적 경합이나 법조 경합이다. 법조 경합 안에서도 불가불적 수반행위에 속하는 법조 경합이니까 그게 그 겉으로 보기에만 여러 개 죄로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제작죄, 일죄만이 성립할 뿐이다. 이거 주장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 대법원 판례는 그 둘 중에 누구 말이 맞는지를 그 쟁점을 이제 누구 말이 맞다라고 이제 손들어 주는 게 오늘 소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인 거예요.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소개하는.
다음 동영상에서는 법조 경합 중 특히 불가벌적 수반 행위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 오늘 설명했던 법조 경합과 실체적 경합에 관한 논의를 대법원 2021년 7월 8일 선고 2021도 2993 판결에 적용하여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